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은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뭐라고 놀아주나 이것조차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거창한 거 말고 누가 종이컵을 높이 쌓는지 아니면 누가 더 단단하고 큰 딱지를 만드는지 이런 게임만 하더라도 내 아이의 창의력도 높여주고 또 수학적 사고력도 높아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도 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이야기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 너 숙제. 아, 끝났어. 이랑 웬일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게임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뭐 동전 높이 쌓는 게임도 많이 했었고요. 네. 지우개 쌓기 뭐 이런 것도 좀 한 기억 나지 않나요? 맞아요. 뭐 또 예전에 또 우리 드라마 보면 그 소개팅 하러 갔던 남자들이 그 다방에서 여자분 기다리면서 거기 성냥개비로 뭐 쌓고 아, 탑 쌓아 올리는 거 탑 있죠. 쌓고 그러다가 여자분 안 오시면 다 때려 엎고 아, 요즘에는 이렇게 쌓기나무나 그 성냥개비처럼 작은 거를 쌓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놓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 같은 거를 쌓고 그 위에 책을 얹어서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그 방 전체에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실제로 자신이 만든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네. 그냥 작게 노는 게 아니라 규모를 크게 해서 2시간 동안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감각도 길고 재밌습니다. 네, 지금 김희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놀이를 통해서 사고력을 키운 다음에 아마 아이들이 이런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파인드매스에서 만나볼 그 직업이 바로 건축가입니다. 아니 이게 벌써 일찍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내가 좀 이렇게 좀 추리도 힘 좀 하고 빠졌어요? 네. 길을 쫓고 세고 있다가 뭔가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건축가 벌써 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건축 얘기는 저보다도 우리 민성원 선생님이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교육 전문가시지만 첫 직장이 건설회사였습니다. 네, 제가 그렇죠. 건설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건축가는 아니고 거기서는 자금을 담당했었었는데 그 의식주, 그러니까 옷,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건물은 짓는다는 표현을 쓰죠. 건물을 짓다, 옷을 짓다, 밥을 짓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가의 역할은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계속 중요한 역할로 남을 거고요. 튼튼해야 되고요.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편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건축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건축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학들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파인드매스 건축가라는 직업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술과 수학의 만남 건축, 그리고 건축가. 세계 최고의 마천루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높이는 무려 828m. 서울에서 가장 높은 북한산과 비슷한 높이. 신기하고 놀라운 건 바람이 불 때마다 1~2m씩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상식과 다르게 흔들려야 안전하다는 고층 건물. 도대체 왜일까? 호주를 대표하는 건축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아름다운 지붕이 유명한데 덴마크의 건축가 이베른 우촌이 만들어낸 기하학 건축물. 특별한 곳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데 과연 무엇일까? 왜 이베른 우촌은 기하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는 수학의 집합체.
다보탑과 석가탑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례의 원리. 선, 곡선, 면, 기하까지 사용하여 건축물을 만드는 건축가들. 그런데 고대 건축물에는 이미 이런 수학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었다. 고대 건축물, 바빌론 사원, 콜로세움 등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수학자이자 건축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안토니오 가우디, 안드레아 팔라디오 모두 수학자이자 건축가였던 사람들. 자신이 꿈꾸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들에게 수학은 기본이자 전부. 수학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건축가를 만나보자. 일단 우리가 여행을 가서 그 고대 웅장한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좀 하잖아요. 와, 그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 좀 놀랍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수학도 다 전문가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지금으로 치면 연예계로 치면 박명수 씨 같은 분들. 박명수 네, 씨요? 왜 개그맨도 하필? 하면서 네. DJ 하죠, MC 하죠, 가수도 하고. 가수도 하고 예.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도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구나. 건축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뭐 네. 수학자도 하지, 철학자도 하지, 뭐 투잡, 쓰리잡 그렇네요. 뛰었던 옛날 사람들 고생이 많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긴 고대 그 건축물을 지은 건축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과학,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수학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느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천문, 지리 이런 것들 두루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예, 뭐 고대로부터 그랬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사원을 지은 건축가들도 수학자들이었고, 사실 뭐 또 로마 시대 건축가들도 수학, 천문, 지리 이런 곳에 다 밝으셨고요.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도 건축 설계에 사실 사형 기하 이런 것을 응용해서 뭐 투시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학자이면서 건축가인 그런 사람들이 도입했다는 설이 또 전해지고요. 사실 또 이제 고대 건축물을 얘기하자면 이 기하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하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지오라는 것이 땅을 의미하고요. 메트리, 측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딱 봤을 때도 아하, 이 수학과 기하학이 어떤 생활과 연관 지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예를 든다면 그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이 범람을 하면 당연히 역법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 범람한 시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토목 기술이 발전하고 운하도 파고 또 물을 막기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하학이 발전했고 그 뒤에 이런 기술들이 피라미드를 세우는 기술로도 점차 발전이 되고 또 그런 걸 세우려면 또 수학이 또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존을 위한 어떤 수학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기하학이. 또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 보면 지붕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범선 모양으로 되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기하학에서 이렇게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면에서 잘라가지고 구면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획일적으로 크게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데 기하학을 응용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건축가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오렌지 껍질을 까면서 그 오렌지 껍질에 아, 착안을 정말요?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능력과 함께 관심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정말 생활 속에서의 호기심이 상상력으로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말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건축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유명한 건축가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한테도 참 의미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건축가. 바르셀로나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 가우디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온통 수학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특히나 유명한 것이 바로 가죽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 다른 분들은 이제 건축물의 화려함이라든지 좀 특이함, 왜냐하면 기둥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그럴 텐데 저는 공사 현장에 이렇게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쌍곡면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했을 수도 네네. 있을 거고 저는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도 봤고 애들과 함께 실험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래서 봤는지 이런 원리를 통해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푸집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고요. 구엘 궁전에 있는 그 68면체라고 하는 옥타이드론이라는 유명한 또 다면체입니다. 아, 이런 것도 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구나 싶어서 저는 하나 찍어왔고요. 예. 다음을 보면 이게 이제 그 공사 현장에 있었던 안내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 위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끈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저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쌍곡면 같은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거푸집에 제가 요건 조그만 건데 아주 큰 거푸집도 있더라고요. 그걸 네.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만은 요거 오늘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가우디는 정말 건축가였지만 수학을 정말 좋아했고 수학을 많이 공부했다는 티가 정말 팍팍 납니다. 네. 꼭 그걸 사용해야 됐느냐? 아마 심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를 둘 다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 굴뚝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도 담보가 돼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타워에도 이런 모양들이 꽤 있어요. 외국에 이런 모양들을 만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찾아보시면 이런 쌍곡면으로 된 것들은 좀 꽤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건물 하나하나에도 너무너무 구석구석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을 그냥 원기둥으로 그냥 깨끗하게 그냥 만들어서 쉽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미적 감각을 통해서 저 기둥 자체도 저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나는 그동안 어디 외국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 가이드가 언제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이런 얘기만 해주잖아요. 이렇게 수학 그러니까요. 얘기를 막 해주니까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새롭네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300명 몰고 같이 가고 싶어요. 가이드 사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근데 보니까 네. 또 질투가 나는 게 외국에는 정말 멋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좀 멋진 건물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6학년 담임이 되면 항상 단골 코스로 가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국사 가서 보면 그 기와 지붕 있지요. 지붕의 시원하고 그 아름다운 선은 수학에서 기하학에서 현수선을 응용한 거예요. 현수선이라는 게 실이나 끈 같은 걸 양쪽에서 잡으면 이게 늘어지잖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모양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물선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선을 응용해서 그렇게 기와 지붕을 예쁘게 만들었고, 또 그 대웅전 들어가는 자하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그 청운교, 백운교라고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그냥 다리가 아니라 계단처럼 만든 다리예요. 그래서 자하문 있고 그 계단, 청운교, 백운교 있고 밑에 바닥 있고 하면 삼각형 모양이 돼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30도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3대 4대 5.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대로 해서 옆면에서 보면 그렇게 직각삼각형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그냥 무궁무진하구나. 진짜 수학적인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게 무슨 수학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게 것이 수학적인 뭔가가 아니겠는가 또 생기는 거죠. 했는데, 그때 당시 인도 쪽에서 수학적인 학문이 진짜 전해져 왔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수학계 원리가 굉장히 많이 그 건축가의 그 수학적인 노고와 생각들이 녹아져서 지금까지 튼튼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 6학년 아이들이 맨날 보는 관광 코스가 된 거죠. 근데 선생님, 김세희 선생님처럼 좀 사진 자료 같은 거 좀 준비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많이 가셨으면서 좀 자세하게 찍어갖고 그러니까 오셔서 저는 보여주셨어야죠. 팔뚝으로 보여드렸네요. 또 팔뚝으로 보여드렸네요. 몸으로. 이런 기하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대엔 더 중요하게 돼서 그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지은 동대문에 있는 한 건물은 우주선을 내려놓은 것 같은 봤어요. 맞아요. 그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건물 외벽이 전부 곡면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현대 건축물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높이, 고층 빌딩들이 등장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고층 빌딩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수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도 보면은 저렇게 높이 짓는데
과연 안전할까? 그러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뭐 땅에 뭐 지진도 살짝 나고 하면 충격을 많이 받을 텐데. 왠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느 순간 뚝 부러져서 쑥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막 그럼요. 들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진을 고려해야 되고요. 높은 건물일수록 또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높은 건물이니까 또 안전, 대피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물을 또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압력은 어떻게 물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라든가 전기 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가지를 고려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건축가의 어떤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이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라든지 지진의 영향을 더 받게 되니까 바람을 영향을 어떻게 하면 덜 받게 하나. 사실 이 풍동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프로펠러 같은 것들을 앞에 두고 비바람을 막게 해서 유리창에서 뭐 비는 안 새는지, 그런 거 바람은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실험을 실제로도 하고 사실 이때 행렬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매트리스 구조 역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행렬의 어떤 요소들 좌우로 움직일 때, 뭐 상하로 움직일 때 그래서 X, Y 좌표, 이로 회전할 때 그래서 6개 요소들을 해서 이런 기둥들이 수천 개니까 이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줄 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정되게 만들려면 어느 정도를 더 세워야 되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왜 건물 안에서 약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들을 잘해서 그것들을 최소화해 주는 게 바로 건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고층 빌딩의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고층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건축가들의 시공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네. 그 세계 최고 건물이라고 하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도 우리나라 회사가 진 거고 그 전에 타이베이에 있는 고층 건물도 우리나라가 진 거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타워도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진 건데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6.25 끝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중동 건설 붐이 불어가지고요. 그 건설 회사가 사실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보수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융이나 이런 쪽 하는 사람들도 건설 회사에 들어가면 좋다고 그래서 인재들이 건축 쪽에 많이 모이게 됐고 때문에 이런 좋은 시공 능력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의 건축 능력은 아주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건축 기술이 발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뭐 건축가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 있잖아요. 162층짜리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데 수학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니까 앞으로는 뭐 200층짜리 건물, 심지어는 1000층짜리 건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어휴. 저는 가격도 아찔한 것 같아요. 많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건축공학자에게 한번 저는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론적으로는 200층, 300층 가능하다. 근데 왜 안 짓냐?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짓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실 욕심부려서 1000층까지 올린다고 해도 그냥 끝도 없는 하늘만 구름만 보이는 게 뭐가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거기 추울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처럼 올라가면 이 고들은 막 이게 매달릴 것 같고 항상 왠지 좀, 겨울이고. 느낌상 좀 그럴 것 같아요. 장래 희망으로 주변에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구상을 해야 될 거고요. 어떤 건물을 지을지. 그래서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는 미적인 것과 아니면 그 구조적인 거, 그다음에 실용적인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안전하게 건물을 올리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구상하고 설계하고 건물을 시공하는 것까지를 전부 건축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창의적인 생각, 아주 스토리텔링, 수학적인, 공학적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가 대체로 공대에 있기 때문에 공대 입시에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특히 수학 중에서는 면, 곡선, 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하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심을 계산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학 역시도 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에서는 실제로 실과 시간에 목공이나 건축 설계들을 해서 미니로 자신들이 만들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나라 예산으로 목공 건축 체험이라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직업인이 와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주고 체험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네. 신기한 거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 조립을 잘하는 애들 이런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오. 이게 건축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무슨 미적인 감각, 아름다움을 살리는 거라고 치중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네. 있으신데 그 미적인 감각, 미술 잘하는 애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훨씬 튼튼하고 또 아름답게 또 만들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신기해요. 네, 아름다운 집도 중요하지만 무너지는 집에서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이 꼭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기 이전에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물 안에 수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상했던 그 모습을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내는 건축가들의 정말 놀라운 능력을 오늘 배울 수 있었는데요. 파인드 매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인데요.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 오시면서 오늘의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집중력과 끈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집중력과 끈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6시쯤 되면은 어린이 프로를 많이 해줘요. 그러다 쭉 보다가 TV 보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한 9시 정도 되면은 뉴스 보신다고 네. TV를 이제 장악을 하십니다. 뉴스 끝나면 또 드라마를 또 어머니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9시 이후부터는 TV를 안 봐요. 저 때는 그냥 방에서 그냥 뭐 책 보든 만화책 보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 있죠. 아무데나 컴퓨터 있죠. 그러니까 좀 집중력하고 끈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다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특히 6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 실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학교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학습 습관, 집중력과 끈기가 습관화되어 있어야지 이제 경쟁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6학년 때 반드시 그걸 습관화시키고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고민이 굉장히 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님의 고민이 정말 해결 가능한지 오늘의 주인공부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안일을 하는 엄마. 어느 가정집과 다름없는 모습인데요. TV를 보고 있는 아빠까지. 아니,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포스로 야구 중계를 시청하는 주인공이었네요. 야구 삼매경에 빠진 초등학교 6학년 박준원 군을 소개합니다. 평소에도 야구 사랑이 남다르다는 준원이. 드라마도 예능도 아닌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취미라는데요. 그 이유는 준원이의 꿈이 바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이기 때문입니다. 준아, 그럼 숙제 조금만 안 돼, TV 꺼. 조금만 더. 아, 이거 중요할 때야. 거든 맨날 다 중요하거든. 빨리 들어가서 숙제. 알았어. 결국 마지못해 들어가는 준원이. 엄마의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아이가 수학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인데요. 너무 학습 태도가 끈기도 없고 좀 산만한 편이라서요. 중학교 갔을 때 애들이 지금 이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얘가 지금 이 성적을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잔소리에 못 이겨 결국 공부를 하러 들어온 준원이. 요즘 준원이는 수학학원을 다니며 6학년 2학기 과정을 선행하는 중입니다. 문제를 푸는 표정에서 수학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부하다 말고 뒤를 보는 준원이. 아, 동생이 들어왔네요. 한나야, 서진이 왔어? 응. 어라, 준원아. 그런데 공부는 그만하는 거니?
동생과 놀아주느라 정신없는 모습. 이미 준원이에게 수학 공부는 저 멀리 가버린 것 같네요. 너무 주변 이런 환경 이런 거 너무 휘둘리는 스타일이라서 동생이 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친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애가 그냥 온 정신이 이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동생이 예쁘다는 준원이. 뭐해? 어? 뭐해? 아, 서진이가 애랑 왜 놀아? 아니, 서진이가 들었다고. 서진이가 와도 숙제 다 하고 놀아야지. 빨리 와. 가자. 빨리 해. 알았어. 가자. 그래. 빨리 해. 숙제하다 딴짓하지 말고. 요즘 준원이가 공부하는 단어는 바로 분수의 연산. 3학년부터 개념을 익히기 시작하는 분수. 6학년 때는 분수의 나눗셈까지 사칙 연산을 모두 배우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분수의 나눗셈은 많은 초등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준원이 역시 분수의 나눗셈을 특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아이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네요. 준원이가 분수의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산할 것도 복잡했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들고 역수로 하는 거가 뭐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한꺼번에 있으니까 좀 계산 방법을 이해하기도 좀 힘들고. 엄마. 왜? 엄마 나 이거 좀 어려워 이거 7번 문제가. 결국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평소에는 학원 선생님께 물어보지만 엄마 역시 준원이에게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500 나누기 8과 3분의 1초지. 그럼 분수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네. 가분수. 가분수야. 가분수를 만들어야지.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역수. 나누기라면 역수가 되잖아. 역수. 역수가 되지. 그럼 이게 곱하기로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60. 그럼 10분 동안 몇 킬로미터를 달렸니? 10분. 36,000m지. 36km. 어딨어? 4번. 맞지? 신기하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분수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그냥 그게 귀찮아하는 건지 어려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 조금 더 생각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준원이가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 수학 공부를 끝낸 준원이가 향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컴퓨터 방인데요. 아하, 다른 공부를 하려나 보네요. 준원아. 네? 갑자기 컴퓨터는 왜 켜? 혹시 인강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게임하려고. 그러면 공부는 다 한 거야? 공부는 전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만 하고 숙제는 지금 다 끝냈어요. 숙제를 다 했으니 게임을 해도 된다는 준원이. 숙제가 공부의 전부는 아닐 텐데 말이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도 준원이의 관심은 오로지 게임. 결국 엄마가 나섰습니다. 공부를 게임처럼 좀 해봐봐. 그 게임에 쏟는 그 집중력을 공부에 좀 쏟으면 진짜 잘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따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이 학원에서 집중력 있게 열심히 풀면은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준원이.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준원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엄마.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수다학에서 도와주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준원이를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굉장히 극명하게 그게 보였죠? 야구 볼 때는 눈이 바짝바짝 하다가 공부할 때 되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눈이 막 자꾸 뒤를 돌아가니까. 뭐 집중력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단지 너무 많은 것에 집중할 뿐이에요.
네. 원래 그 바람둥이들도 좋은 지적이에요. 여러 여자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네. 집중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몇 배가 뛰어난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수다 제가 이제 거의 반 전문가로서 애기하고 그다음에 준원이하고 좀 떨어뜨려 놔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 방을 좀 따로 쓰던가 좀 안 어울리게 엄마께서 좀 이렇게 좀 분리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네. 준원이가 동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데도 안 혼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동생이기 때문에 얘는 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려면 주변에 등을 꺼야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얘한테는 공부 환경을 어머니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집에서 이게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면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충분히 공부하고 오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집에서는 편하게 놀게 차라리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고 네네. 도저히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 왔다 하면 동생은 엄마가 공부할 동안 꼭 안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 공부하지 않으면 컴퓨터 방은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네.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리 씨가 말한 것처럼 이 아이의 끈기나 집중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할 때는 굉장히 열중해서 풀거든요. 다만 동기가 안 좋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습관이 너무 안 좋고 안 좋은 환경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중력으로는 그런 거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해줘야 될 거는 정말 이 아이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제 유혹이 많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거를 네.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준원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6학년 2학기 과정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수학 시험을 성적을 보면은 90점대는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쨌든 조금씩 잘하니까 요걸 믿고 그러는지 집에 와서 공부하는 수준을 보면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학습량이 좀 적은 게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절대적 시간은 분명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는 절대적 시간도 중요한데 학습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대로 하되 약간 어려운 문제집도 한 권 더 구해서 한 문제를 하더라도 20분, 30분 안 풀린다면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이걸 하는 시간 따로 그 학습 수학 네. 경책이라든지 학원 과제 하는 시간 따로 20분 정도 해서 그동안 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6학년 수학에서도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20분 만에 끝나지 않은 문제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요거보다 약간 좀 수준 높은 문제집을 하나 구해서 하루에 하나라도 잘 정말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준원이가 이미 우리의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는 식의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본인이 내가 뭐 이 정도면 하면 되지. 내가 할 건 다 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약간 이제 꼼수가 필요합니다. 꼼수가 필요한데 제가 또 꼼수 전문가로서 알려드리자면 20분만 하니까 네. 제가 이제 집에 알람 시계가 3개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까 봐 행사 같은 거 오전 일찍 있으면 네. 혹시 몰라서 시계를 3개를 켜고 다니거든요. 하는데 하나가 건전 지가 조금 오래되면요. 시간이 점점 느려집니다. 늦어지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우리 준원이 방에 있는 그 시계의 배터리를 좀 약이 간당간당한 걸로 20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다. 그렇게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편법을 쓰셔야 된다. 그거 정말 괜찮네요. 근데 우리 집에 그렇게 바꿀까 봐요. 네. 나 혼날 줄 알았더니 지금 맞장구 치고 계신 거죠?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20분을 공부해도 준원이한테 아주 중요한 건 이 할당량을 정하는 데 있어요. 이 할당량이라는 게 양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일정 시간 동안 했고 그 활동을 끝냈기 때문에 너 다 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가 아니라 이 할당량 안에 양뿐만 아니라 질을 넣어줘야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잦은 실수를 하고 있고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수학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올려줄 수 있도록 이 문제에서 5번, 6번, 7번은 그 관련된 문제니까 반드시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그 부분을 찝어주고서 할당량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준원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니까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좀 어려워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틀린 문제를 토대로 해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해결책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원이는 지금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이렇게 우수한 성적의 아이지만 가장 조금 힘들어하는 게 지금 그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그리고 역수 부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간단하게 덧셈, 뺄셈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역수화 시켜서 분수를 계산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연습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연결이 돼서 기차처럼 긴 문제가 됐을 때 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내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크게 큰 규모로 나한테 다가와도 자신감을 잃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쪼개서 후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6학년이고요. 이제 곧 정말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놓쳤던 문제들은 지금부터 빨리 좀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를 또 진행을 해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예,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고 괜찮은 편인데 단기 기억력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집중력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습 유형을 보니까 행동 탐구 이상형에다가 만족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찾는데 학교 성적도 중간, 인지 능력도 중간 상 정도.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그렇죠? 나보다 못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학습 시간을 늘리지 않는데 수학 성취도 결과도 보면 현행이든 후행이든 전체도 역시 중상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중학교를 가게 되면 평균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같은 정도의 노력으로는 80점, 70점대 성적이 나올 겁니다. 평균이 떨어지니까. 그때쯤에는 이제 이 점수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지만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아이의 동기나 습관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문제풀이를 보시면서 좀 부족한 점들이 눈에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8번을 봤는데 네. 이 계산을 이 가로 쪽으로 나누라고 했고요. 네. 세로 쪽은 이제 숫자들끼리 곱하라고 했는데 역시 분수와 관련된 분수 거네요. 계산에서 5분의 4 곱하기 7분의 4를 해야 할 것을 5분의 4 곱하기 4분의 7을 곱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 네네.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보고 이제 다른 거 다 하면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는 못했다는 건 역시 뭐 이런 문제 집중력, 문제 주의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문제에서. 그리고 17번을 보면 역시 또 계산식까지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눗셈 과정에서 뺄셈을 틀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리고 주의력이 그냥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실수들을 어떤 목록을 좀 작성해 보면 정말 이런 뺄셈도 틀리네.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뭘 자주 실수하는지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9번 문제 같은 경우 네 자릿수의 자연수를 몇 개 만들지 알아보고 거기서 짝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서 그 네. 짝수의 비율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문제였어요. 근데 네 자릿수의 자연수의 개수도 잘 찾았고 짝수인 수도 잘 찾았어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잘 찾았는데 이거를 곱하기 그 백분율을 할 때 거기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핵심은 다 알고 너무 있는데 아깝네요. 그게 틀려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28번 문제를 봤는데 28번 문제는 이제 도로공사의 그 안전콘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8개 세워놓고 안전콘과 안전콘 사이에 하나의 길이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8개가 뿅뿅뿅뿅 되어 있으면 그 거리가 7개여야 되는데 8개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 과정을 보여주면 이거구나 요것만 했으면 됐네, 네. 요것만 했으면 맞췄네 하고 가볍게 넘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습관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처절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가 집에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엄마들이 수학을 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준원이 어머님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아는 만큼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이것 외에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조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데 동기도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같이 부여받게 돼 있어요. 네. 많은 엄마들이 집이 굉장히 좋은 공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도 있고 뭐 게임도 그렇죠.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거를 어른들도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본받을 만한 친구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돼 있는 친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 하다못해 걔네 집, 그러면 그 친구를 부르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학원이라면 학원, 공부방이나 공부방.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제대로 돼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더 많이 시켜서 상향 올라가야 되는데 엄마가 말했을 때 안 들으면 네. 담임이든 아니면 전문가든 이 아이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더 강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준원이를 위해서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학을 귀찮아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집중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야구에 흠뻑 빠져 있어요. 이 친구가 TV로 야구 중계도 보고 또 이제 컴퓨터도 야구 게임을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야구를 하세요. 그래서 실컷 1시간, 2시간 정도 볼도 치고 배트 연습도 하고 한껏 체력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친구는 끈기나 이거 자체가 부족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주면 돼요. 그것을 저는 가장 좋은 소재가 야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야구 속에도 수학이 녹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타율을 계산한다든지 선수의 위치 배치라든지 뭐 공의 각도라든지 힘의 조절이라든지 수학과 야구를 이용한 수학 동화를 짓는 거죠. 그래서 타율 계산을 하면서 쭉쭉쭉 짓고, 또 꿈이 야구 중계 아나운서라잖아요. 가족들 예. 앞에서 읽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다이얼 계산은 이겁니다. 여러분 뭐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박수 치고 뭐 이러면서 야구와 수학의 흥미를 응용한 활동들을 좀 넣어주면 2시간, 3시간씩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아, 준원이보다도 저도 들어도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게임에는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어머니께서 이 아이가 푸는 이 수학 문제에다가 스토리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이 문제집을 다 풀면 공주를 구할 수 있다. 과연 이 첫 번째 관문 너가 통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 풀고 나면 하하하 대단하구만. 과연 두 번째 문제는 1번보다 네. 쉽지 않을걸? 그럼 또 풀어. 이렇게 문제집이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하고 적용이 돼가지고. 네. 진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동기부여 되네요.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공주도 구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엄마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그런 문제집을 어디서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집중력을 만약에 높였다 한다면 준원이한테 좀 맞을 수 있는 학습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좀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학년 준원이를 위한 수학 전문가들의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약점 보완입니다. 준원군, 지금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다면 학교나 학원에서의 공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준원군은 조건을 빠뜨린다거나 분수의 혼합 계산에서 아주 약한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공부 환경입니다.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환경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만족형에다가 지금 스스로 습관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만남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친척 형이라든지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준원이가 원하는 어떤 직업 혹은 대학을 가진 선배 혹은 친척을 만나게 해준다면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결국은 동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리 씨는 또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나요?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야구공입니다. 오, 네. 예. 왜 야구공이냐면 이 또 준원이의 또 꿈이 그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야구에 관련된 걸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로버트 캠프 어데어 교수가 쓴 야구 물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네. 이 투수가 던진 공이 이 포수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 시간이 0.4초라고 해요. 굉장히 빠른 시간인데 타자는 그 짧은 시간에 이
공을 쳐서 안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집중력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인데 이 야구공을 볼 때마다 아, 집중력이 참 중요하구나. 걸 깨닫고 그 집중력으로 수학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준원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수학과 좀 접목을 해서 아이가 수학은 흥미로운 과목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량도 늘어나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수준도 높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을 좀 적응할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해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수학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